뭐 85%에서 15%로 폭락했다고. 미국 텍사스의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수율이 단 몇 주 만에 85%에서 15%로 폭락했다는 내용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비들로 가득 찬 그 공장이 거대한 고철로 변했다는 내용이었죠. 미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깔보던 한국.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런던의 1월은 항상 차갑고 습하였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템즈강의 회색빛 수면이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날이었어요. 저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의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반도체 섹터의 투자 안전성을 평가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중장기 투자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거였죠. 저는 그 의뢰서를 보며 곧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잡할 거 없다고요. 미국이 압박하면 아시아 국가들은 굴복한다는 건 제가 반복으로 증명해온 공식이었거든요. 일본이 그랬고, 대만이 그랬고, 심지어 유럽연합조차 결국 손을 들었었습니다. 한국도 그 공식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그때 보조 분석가가 책상 위에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그의 눈빛은 약간 불안해 보이고 있었죠. 저는 그의 표정을 보며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보조 분석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한국 관세를 재인상한다고 발표했다는 것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흠오하게 웃었습니다. 정확히 예상한 수순이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강경 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사람이었어요. 관세를 올리면 상대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온다는 건 그분의 철학이었고, 실제로 그게 효과적이었던 사례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이번 관세 재인상의 구체적 이유도 제가 예상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 특별법의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미국 측에서 보면 한국이 약속한 투자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 압박의 교과서적인 수법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클라이언트 보고서에 한국 섹터 비중 축소 권고를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불안정 구간에 진입한 거니까요. 그런데 보조 분석가가 잠시 망설이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관세 재인상 이후에 한국 정부의 반응이 좀 이상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조 분석가가 화면을 공유했어요. 한국 정부가 내놓은 공식 보도 자료였습니다. 3줄. 고작 3줄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된 반응을 못 내놓은 거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유감 표명이든 협상 촉구든 장문의 성명서가 쏟아져 나왔을 텐데, 고작 3줄이라는 건 내부가 혼란스럽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잘못된 해석이었죠. 그날 오후 런던 사무실의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아시아 증시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코스피가 3% 넘게 빠지고 있었어요. 숫자가 붉게 타오르면서 내려가는 그 그래프를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이구나라고요. 재계가 겁을 먹었을 테니 곧 백기를 들겠죠. 저는 클라이언트에게 즉시 연락하여 한국 포지션을 지금 당장 줄이는 것을 권고했어요. 클라이언트도 이해 없이 승인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로 압박하면 아시아 국가는 굴복한다는 공식. 저는 그 공식에 전혀 의심을 품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 이후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한국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제출할 후속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매일 아침 첫 번째로 확인하는 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공식 반응이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패턴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대국 외교부에서 긴급 성명이 쏟아져 나오고 유감 표명과 대화 촉구 같은 단어들이 담긴 장문의 성명서가 나오기 마련이었어요. 그런 다음 비공식 채널로 협상할 의사가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저는 그 패턴을 수백 번 봐왔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관세 재인상 발표 후 이미 세 줄짜리 보도 자료를 내놓은 상태였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추가 성명도 없고 외교적 신호도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내부 회의를 돌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세 25%는 적당한 압박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와 주요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규모를 생각하면 며칠 안에 특사가 날아올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특사는커녕 실무진 접촉 요청조차 없었어요. 저는 그때 본격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침묵으로 버티더라도 결국은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런던 사무실에 한국 현지에서 날아온 보고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내용이었어요. 비자 갱신을 포기하는 인원이 생기고 있고 본사로의 복귀를 신청하는 엔지니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그 보고를 읽으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겁을 먹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관세 폭탄을 맞으면 구조조정이 피할 수 없을 테니까. 이건 단순히 쥐들이 미리 배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한 거라고 해석했어요. 조지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파견 나온 기술자들이 가족 사정을 이유로 귀국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저는 그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오히려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증거라고요. 이 정도면 곧 백기를 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완전히 잘못 읽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나는 건 도주가 아니었습니다. 겁먹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철수였죠. 저는 그들의 침묵이 공포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신호였습니다.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이미 역방향으로 돌기 시작했다는 걸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현대차는 그 시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9.9% 역성장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추정한 관세의 실제 효과는 4조 1천억 원 정도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무너지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발표에서 한 가지가 더 눈에 들어왔어요. 현대차가 비상계획을 통해 관세 영향의 60%를 만회했다는 내용이었죠. 당시에는 그냥 피해를 줄이는 수준이라고 넘겼습니다. 수천억 원의 손해를 감당하며도 비상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건 단순히 위기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신호였는데 그때 저는 그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런던 사무실에서 클라이언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자신감 있게 결론을 적었어요. 한국은 수일 내 굴복할 것이다라고요. 그리고 한국 반도체 섹터 투자는 현재 전면 중단을 권고한다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그 보고서를 받고 즉시 행동했어요. 한국 관련 포지션을 전부 줄이는 것을 승인했죠. 그때 저는 제가 맞고 한국이 틀렸다는 것에 전혀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 잠자리에서 눈을 감으면서 자꾸 한 가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떠나는 그 움직임. 그건 정말 단순한 도주였을까요? 텍사스에서 첫 번째 경고가 날아온 건 한국 엔지니어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난 며칠 후였습니다. 런던 사무실의 보조 분석가가 새벽에 긴급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미국 현지 소식이라고요. 저는 메시지를 열고 처음에는 내용이 제대로 번역된 건지 의심했습니다.
수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일주일 전까지 85% 수준을 유지했던 수율이 60%대로 떨어졌다가 며칠 만에 40%까지 곤두박질 쳤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메시지가 왔을 때는 이미 15% 밑으로 추락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100개를 만들면 6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사실상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준이었죠. 보조 분석가의 후속 메시지가 연속으로 날아왔습니다. 한국 본사가 숙련공 1200명의 파견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공식 통보를 보내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유는 관세 리스크로 인한 현장 엔지니어의 안전 및 비자 문제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비자 문제라니요. 안전 문제라고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이는데 무슨 안전 문제가 있다는 건지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런던 법무 컨설턴트에게 확인해보니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었어요. 관세 정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을 해외로 보내는 건 기업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거죠. 게다가 미국 내 반한 감정이 고조될 경우 한국인 직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명분도 붙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완벽하게 계산된 철수였습니다. 문제는 그 숙련공들이 없으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반도체 공정이라는 건 단순히 기계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수천 개의 공정 단계마다 미세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온도를 0.1도 올릴지 내릴지, 가스 주입량을 0.01% 늘릴지 줄일지 이런 판단들이 수율을 결정했어요. 매뉴얼에는 적혀있지 않은 경험에서 올라오는 감각의 영역이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 감각을 몸에 익히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그들의 손끝에 있었어요. 텍사스 공장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관리자가 보낸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미국인 기술자들만으로 라인을 돌리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매뉴얼대로 모든 절차를 따랐어요. 설정값도 한국 본사에서 받은 그대로 입력했죠. 그런데 기계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장비 제조사에 문의했더니 하드웨어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소프트웨어 세팅 문제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안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기계는 기계잖아요. 같은 설정값을 입력하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한국인이 버튼을 누르면 돼서고 미국인이 누르면 안 되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됐습니다. 현장 관리자의 보고가 한숨을 쉬며 계속되었어요. 이 장비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세 공정에서는 환경 변수가 수백 가지까지입니다. 습도, 온도, 진동, 심지어 작업자의 걸음소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였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 변수들을 몸으로 읽어내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매뉴얼에 적을 수 없는 종류의 지식이었죠. 그 보고를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는 그동안 기술이란 건 결국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어왔었거든요. 충분한 자본을 투입하면 최고의 장비를 살 수 있고 최고의 장비가 있으면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리쇼어링에 3억 달러를 쏟아부은 것도 그 믿음에 기반한 거였어요. 돈이면 뭐든 해결된다는 사고방식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비를 샀었어요. 대당 3억 달러가 넘는 기계를 수십 대 들여놓았죠. 건물도 최신식으로 지었고 클린룸 시설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춰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기계들이 지금은 멈춰서 있었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의 손끝이 사라지자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겁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그 보고서를 손에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3억 달러가 고철로 변했다는 현실이 가슴에 무거운 돌처럼 내려앉았어요. 기술은 자본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끝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손끝은 지금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죠. 텍사스 공장의 수율 폭락은 단일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날아오는 보고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클라이언트 보고서의 후속 섹션을 작성하면서 미국 측의 대응 상황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이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날아온 건 수율 폭락 보고가 올라온 그 주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안도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이니까 그들의 기술진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이 텍사스 공장에 도착해서 장비를 살펴봤지만 그들도 손을 들었어요. 한국식 미세 공정은 완전히 다른 공정 레시피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레시피라는 건 반도체 업계에서 쓰는 용어로서 공정의 세부 설정값과 순서를 뜻합니다. 같은 장비라도 레시피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와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레시피는 철저하게 비밀이었습니다. 문서로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엔지니어들의 머릿속에만 있었고 그들이 떠나면서 함께 사라져버린 거였죠. 저는 런던에서 그 보고를 받고 처음으로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클라이언트에게 장담했던 것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돈을 쏟아부으면 결국 기술도 따라온다는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죠. 조지아의 자동차 공장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배터리 생산 라인에서 불량률이 치솟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본사에서 파견 나왔던 기술자들이 대거 귀국한 후 현장 미국인 직원들만으로 공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감당이 안 됐다고 합니다. 용접 불량, 조립 오류, 품질 검사 실패.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죠. 가장 황당한 건 문제의 원인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미국인 기술자들이 한국 본사에 원격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세팅값만이라도 확인해달라고 사정했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보안 규정상 불가합니다라고요. 저는 그 대목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같은 회사 직원들끼리 기술 지원이 보안 문제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법무 컨설턴트에게 다시 확인해보니 한국 기업들의 입장이 또 논리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관세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핵심 기술 정보를 미국 측에 제공하는 건 기업 자산 유출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함부로 기술 이전을 할 수 없다는 논리였죠. 결국 미국 기술자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텍사스 공장의 경우 단순한 장비 에러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라인이 일주일째 멈춰 있었습니다. 에러 코드는 매뉴얼에 나와 있었어요. 해결 방법도 적혀 있었죠. 그대로 따라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한국인 선임 엔지니어가 있었다면 10분 만에 해결했을. 문제가 미국인 기술자 10명이 일주일을 매달려도 풀리지 않았어요. 저는 런던에서 그 보고를 듣고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최고가의 장비도 세계 최신 시설도 결국 사람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몸에 익힌 수십 년의 경험과 감각. 그건 어떤 매뉴얼에도 적혀 있지 않았고 어떤 금액으로도 대체할 수 없었어요. 텍사스의 3억 달러 장비들은 이제 그냥 멈춰 있었습니다.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해가고 있었죠. 저는 클라이언트 보고서의 해당 섹션을 작성하면서 손이 떨었어요. 이건 단순한 공장 운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돈으로 기술을 사려는 전략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짐의 중앙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요. 텍사스와 조지아에서 날아오는 보고들이 점점 심각해지는 동안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한국 기업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 보고서의 다음 섹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흐름을 전 세계 지도 위에 표시해 보았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무언가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 증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는 소식이 먼저 날아왔어요. 원래 15조 원을 투입해서 제2공장을 짓기로 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 조지아주가 엄청난 세제 혜택을 약속하며 유치했던 거였죠. 그런데 그 자금을 전부 회수해서 인도로 돌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미국 시장을 포기하고 인도로 간다고요. 미국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데 그걸 버리고 인도를 선택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요? 하지만 숫자를 들여다보니 논리가 있었습니다. 인도는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시장이었어요. 자동차 보급률이 아직 낮아서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였죠. 게다가 인도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관세 면제, 토지 무상 제공, 세금 감면. 미국이 관세로 위협하는 동안 인도는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HD 현대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도 현지 최초의 조선소 구축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인도 총리와 직접 회동까지 이루어졌다는 소식도 날아왔죠. 조선업이라는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의 주류임을 이미 오랫동안 증명해온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대를 인도로 확장하는 거였어요. 미국과의 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한 카드를 실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삼성이 미국향으로 잡아두었던 고대 역폭 메모리 물량을 유럽 데이터 센터로 돌렸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유럽 주요 기술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 한국산 반도체가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어요. 미국 기업들이 목을 매달고 기다리는 그 반도체들이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고려아연도 그 흐름에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고려아연의 회장이 직접 핵심 광물은 안보라는 말을 강조했다는 뉴스가 날아왔어요. 핵심 광물 공급망의 독립적 구축이라는 이야기였죠. 미국과의 협력이 아니라 자국의 독립적인 공급망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 발언의 진짜 의미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지도를 펼쳐두고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을 하나씩 표시하면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패턴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국을 빙둘러싸는 형태였습니다. 동쪽으로는 유럽, 서쪽으로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남쪽으로는 중동과 아프리카.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촉수를 뻗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미국이 관세라는 울타리 안에 한국을 가두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관세라는 압박 아래에서 한국 기업들은 결국 굴복할 거라고 확신했었죠.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미국이 울타리를 치는 동안 한국은 그 울타리 밖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울타리 안에 갇힌 건 한국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었어요. 저는 지도를 내려다보며 등이 차갑게 느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의 투자 이동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미국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고 협상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이라는 시장을 조용히 지도에서 지우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전 세계 투자 이전이 본격화되는 동안 런던 사무실에서 저는 미국 측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 보고서의 다음 섹션을 준비하면서 미국 내 기술 기업들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런던 사무실로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피고는 미국 정부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상대로 한 소송이었죠. 저는 처음에 오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최대 경제단체가 미국 정부를 고소한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가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니 논리가 치밀했어요. 핵심 주장은 이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한 법적 도구는 국제비상경제권법이었어요. 원래는 테러 지원국이나 적성국을 상대로 쓰라고 만든 법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동맹국 무역 협상에 들이밀은 겁니다. 소송의 핵심은 바로 거기였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함께 군사훈련도 하는 나라이다. 그런 나라를 상대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게 법적으로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였죠. 저는 소송에 참여한 기업 명단을 보고 눈이 떡 벌어졌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총출동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기업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거였죠.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정부가 공급망을 끊어놓고 기업들이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건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현기증이 났어요.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정책이 우리 기업들에게 총구를 겨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이 소송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성명도 논평도 지지 표명도 없었어요. 완벽하게 침묵했죠. 저는 처음에 한국이 이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기업들이 한국 편을 들어주는 좋은 기회인데 왜 가만히 있는 건지가요. 외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 한국의 진짜 전략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일제히 공문이 날아간 거였어요. 발신자는 한국 대형 법무법인들이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법무법인들이 미국 기업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공문의 내용은 공급 지연에 대한 불가력 통지 관련 법률 검토였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입수해서 읽었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 법무법인들은 미국 기업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공급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이건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불가항력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미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가 원인이므로 한국 기업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였죠. 그리고 한국 법무법인들은 미국 기업들에게 조언했습니다. 공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한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고요. 친절하게 소장 샘플까지 첨부해서 보내줬더군요. 저는 그 문서를 손에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발 쏘지 않았어요. 미국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를 공격하도록 법적 무기를 쥐어준 거였어요. 우리가 키운 기업들이 우리가 만든 법을 이용해서 우리 정부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그 장면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이건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보복이라면 차라리 대응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건 그냥 시스템의 붕괴였어요. 한국은 미국 자신의 법과 기업들을 활용해서 미국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어요. 협상을 요청하지도 위협하지도 읍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시스템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내버려뒀을 뿐이었어요. 저는 런던 사무실의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정교한 설계에 등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미국이 관세라는 무기를 휘두르면 상대가 굴복할 거라고 확신했었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이 휘두른 칼은 이제 종이 조각에 불과했고 상대는 그 칼을 비웃으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소송과 한국 법무법인들의 법률 자문이 미국 내부를 흔들고 있는 동안 런던 사무실에서 저는 전 세계 자본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 보고서의 마지막 섹션을 준비하면서 글로벌 투자 동향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런던 금융구역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하는데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주요 투자은행이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조정한다는 속보였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투자은행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세부 내용을 듣는 순간 카페 테이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미국 기술주 비중을 대폭 줄이고 그 자금을 한국 증시로 이동시킨다는 거였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뉴욕에서 서울로 흘러가고 있었죠. 런던 사무실로 돌아와서 금융 분석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해당 투자은행이 클라이언트들에게 배포한 내부 문서가 유출되어 있더군요. 제목은 글로벌 기술 투자의 새로운 축이었어요.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정치 리스크가 너무 크다. 가장 안전한 기술 자산은 한국에 있다. 보고서는 계속됐어요. 한국은 정책 예측 가능성이 높고 기술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어요. 향후 10년간 기술 투자의 최적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것이었죠.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손이 떨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한국 반도체 섹터 투자를 전면 중단하라고 클라이언트에게 권고했던 사람이 지금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에서 한국이 최적의 투자지라고 분석하고 있었어요. 제가 장담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월스트리트만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중동의 오일머니가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매입했다는 소식이 날아왔어요. 다음에는 아랍에미리트의 투자청이 SK하이닉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죠. 카타르 투자청은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계산은 단순했어요. 석유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으니 미래의 핵심 산업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수소 기술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었어요. 오일머니와 한국 기술력의 결합. 새로운 경제 블록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있었던 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압도적인 실적이었어요. SK하이닉스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2배로 성장했다는 발표가 날아왔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47조 원을 넘었어요. 영업이익률도 58%로 역대 최대였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HBM사가 이미 양산 중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차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가 실제 고객 요청 물량으로 양산되고 있었어요. 미국 기업들이 원하는 반도체가 이미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었죠. 자본의 흐름이라는 건 한번 방향을 틀면 쉽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들의 눈에 미국은 안전하지 않았어요. 언제 정책이 바뀌는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만들어낸 불신이 미국 자체를 투자 위험 지역으로 만든 거였어요. 달러 가치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외환 시장에서 달러 약세가 뚜렷해지고 있었고 특히 원화 대비 하락폭이 컸어요. 한국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투자 자금이 한국으로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이었죠. 달러 패권의 균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의 큰 모니터에서 실시간 글로벌 자금 흐름을 바라보며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자본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은 한국이었죠. 월스트리트의 자금 이동과 중동 오일머니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되는 동안 런던 사무실에서 저는 클라이언트 보고서의 마지막 섹션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미국 측에서 놀라운 움직임이 있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모든 관세 조치를 철회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한다는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접하고 오랫동안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25%를 휘두르면서 한국을 압박했던 것이 지금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협상의 주체가 완전히 바뀐 거였죠.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삼성이 워싱턴에서 이건희 컬렉션 전시회의 폐막을 기념하는 갈라 디너를 열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처음에는 그냥 문화행사 뉴스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최고 경제 관료가 한국 문화 행사의 귀빈으로 앉아 있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었던 그동안에요. 저는 그 장면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한편에서는 관세로 압박하고 다른 편에서는 문화 행사에 참석하는 그 두 장면이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과의 관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재설계하고 있었어요. 저는 런던 사무실로 돌아와서 클라이언트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클라이언트들에게 장담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떠올라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국은 미국 관세 앞에서 결국 굴복할 거라고 했었죠. 한국 반도체 섹터 투자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었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압박에 항상 굴복한다는 공식을 반복했었습니다. 모두 틀렸어요. 완전히 틀린 것이었죠.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평가한 분석의 전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압박을 활용해서 전 세계 시장에서의 입장을 오히려 강화했어요. 미국 기업들은 자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월스트리트의 자금은 한국으로 이동했고 중동의 오일머니까지 한국 기술력에 베팅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만들어낸 불신이 미국 자체를 고립시키는 동안 한국은 새로운 세상의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제출한 그 저녁 저는 런던 자택에서 개인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글을 올리는 곳이었어요. 그날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목은 나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읽었다였어요. 글을 쓰면서 저는 솔직하게 나의 오만함을 적었습니다. 15년간 월스트리트에서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해왔던 사람이 결국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력해진 순간이었어요. 돈으로 기술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 확신이 텍사스 공장의 고철화로 무너졌고 관세라는 무기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확신은 미국 자체의 붕괴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의 마지막 문장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전쟁을 하지 않았다. 총 한 발 쏘지 않았고 욕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냥 새로운 세계의 기준이 되었을 뿐이다. 미국은 그 기준을 따라갈지 말지 선택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블로그 글을 발행한 후 저는 창밖의 런던 밤을 바라봤습니다. 템즈 강의 검은 수면 위에 가로등의 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몇 주 전 같은 이 자리에서 클라이언트에게 한국 포지션을 줄이라고 권고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와 지금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가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결국 미국 자신을 무너뜨렸고 한국은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세계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진리라고 믿었던 저에게 한국은 다른 진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